으악 맞고 깨끗한 호텔 수영장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어린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였다. 곧이어 물에 잠긴 듯한 기침 소리와 함께 거칠고 오만한 목소리가 수영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야, 꼬마야,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내 놈 때문에 이 몸이 마실 귀한 물이 더러워졌잖아. 그 목소리는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듯 불필요하게 컸고,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완벽한 평화 그 자체였다. 도심 속 오아시스라 불리는 5성급 호텔의 야외 수영장은 주말 오후의 햇살을 듬뿍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옅게 퍼지는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간간이 들려오는 사람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와 물장구 소리는 평화로운 배경음악 같았다. 모든 것이 여유롭고 나른한 완벽한 휴일의 풍경이었다. 그 풍경의 한가운데 선베드에 조용히 누워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군복을 벗은 그녀는 그저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보였다. 화려하지 않은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은 그녀의 단련된 몸매를 드러내기보다는 가리는 데 충실했고, 질끈 묶어 올린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수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두꺼운 역사책에 코를 밟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교사나 연구원 같았다. 이서연에게 오늘은 1년에 몇 번 없을까 말까 한 귀한 휴가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매 순간 생사의 기로에 서야 하는 고된 훈련과 임무에서 벗어난 유일한 시간. 그녀는 이 평범하고 조용한 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책 속의 문장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은 그녀의 귀에 닿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수영장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소음이 터져나왔다. 누가 봐도 조폭임이 분명한 사내셋이 등장한 것이다. 우락부락한 체격에 온몸을 뒤덮은 문신, 저속한 농담을 큰 소리로 주고받으며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 그들의 등장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와 같았다. 가장 앞장선 남자는 황태식이었다. 최근 이 일대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신흥 조폭의 두목. 그의 양옆으로는 박불독과 김족제비라 불리는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수영장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시선을 보내며 자리를 피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듯 보였다. 황태식 일당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있던 가족에게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 자리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선베드에 벌러덩 드러누워 담배를 피우려 했다. 안전요원이 다가와 수영장 구역은 금연이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황태식은 그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비웃었다. 어이, 젊은 친구, 융통성이 없네. 좋은 말로 할 때 저리 꺼져. 안전요원은 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다. 그들의 아나무인한 행동에 수영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잦아들었고 어른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아예 짐을 챙겨 떠나버렸다. 이서연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이미 주변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황태식 일당은 자신들이 이 공간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맥주를 주문해 마셨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음탕한 시선을 던지며 자기들끼리 품평을 해댔다.
그들의 시선이 책을 읽고 있는 이서연에게도 잠시 머물렀다. 야, 저 여자 어떠냐? 몸매는 괜찮은데 얼굴은 맹탕이네. 황태식의 말에 부하들이 낄낄거렸다. 이서연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황태식의 눈에 한 부녀가 들어왔다. 김민준 씨와 그의 6살 난 딸 수진이었다. 김민준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오늘 딸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큰맘 먹고 호텔 수영장을 찾은 것이었다. 수진이는 아빠가 사준 작은 오리 튜브를 타고 물 위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 순수한 모습은 험악한 조폭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황태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즐기기 위한 가장 손쉬운 먹잇감. 그는 일부러 수진이가 놀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김민준 씨는 불길한 낌새를 느끼고 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황태식은 수진이 바로 옆에서 보란 듯이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켰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수영장 물이 거대한 파도처럼 수진이의 작은 몸을 덮쳤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놀란 수진이는 중심을 잃고 튜브에서 미끄러졌다. 물을 잔뜩 먹은 아이는 허우적거리며 기침을 해댔고 이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으앙, 아빠. 김민준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딸을 물 밖으로 건져 올렸다. 그는 딸의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고 다독였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황태식을 쏘아보았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이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황태식은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뻔뻔하게 대꾸했다. 어이쿠, 미안하게 됐수다. 내가 좀 격하게 놀아서. 근데 수영장에 와서 물 좀 튀었다고 애를 잡네. 잡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 집에서 목욕이나 시키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사람 귀찮게 해. 그의 말투에는 사과가 아닌 조롱이 가득했다. 김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저 역겨운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옆에서 울고 있는 딸과 상대의 험악한 인상을 보고 이성을 되찾았다.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들어봤자 자신에게 좋을 것이 없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딸을 안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그것이 평범한 가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황태식은 그들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김민준 씨의 앞을 막아서며 시비를 걸었다. 어이, 그냥 가면 어떡해. 우리 때문에 당신 딸이 놀랐으니 우리가 사과해야지. 안 그래? 그는 그렇게 말하며 수진이의 얼굴로 손을 뻗었다. 아이는 기겁하며 아빠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김민준 씨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그의 손을 피했다. 됐습니다. 괜찮으니 길 좀 비켜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감으로 치달았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이서연이 조용히 책에 책갈피를 꽂고 천천히 덮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평화로운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선베드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특별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잘 통제된 절도와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햇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소란의 중심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황태식은 김민준 씨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기세로 그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이봐, 아저씨. 내가 좋게 말로 하니까 이게 기어오르네. 내가 누군지 알아. 그의 고함 소리에 수진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김민준 씨는 딸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공포와 무력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서연은 그들 뒤에 조용히 섰다. 그녀의 존재를 처음 알아차린 것은 황태식의 부하 중 하나인 김족재비였다. 그는 이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황태식에게 말했다. 형님, 아까 그 여자입니다. 책 보던. 황태식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이서연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어디서 감이라는 경멸이 가득했다. 아, 아까 그 영웅 행세하고 싶어 하던 아줌마. 왜? 또 뭐 할 말 있어 구경만 하지 왜 끼어들어 다치고 싶어. 황태식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황태식을 지나 울고 있는 수진이와 겁에 질린 김민준 씨에게 향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이서연은 황태식의 조롱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영장의 소음과 긴장감을 뚫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밝히는 목소리였다. 실례합니다만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녀의 말투는 지극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처럼. 그러나 어조는 비서처럼 부드러웠다. 그녀는 황태식을 향해 말했다. 이곳은 모두가 휴식을 위해 찾는 공공장소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당신 때문에 겁에 질려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명확히 인지시키려는 듯 객관적이고 차가웠다. 황태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위협에 벌벌 떨거나 혹은 맞서 소리 지르는 반응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침착하고 이성적인 대응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다. 그의 부하인 박불독과 김족재비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서연을 쳐다보았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굴까? 평범한 주부처럼 보이는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담대함. 그들이 뿜어내는 살벌한 기세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은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김민준 씨는 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놀라 딸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여성 때문에 일이 더 커질까봐 두려웠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황태식은 곧 정신을 차리고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다. 고작 여자 하나에게 기세가 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과장된 몸짓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 아줌마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공공장소, 아이, 내가 내 돈 내고 와서 즐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했다. 그는 김민준 씨를 밀치듯 놓고 이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위협적인 기세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아줌마, 몸매는 보아하니 운동 좀 한 것 같은데 혹시 헬스 트레이너라도 되시나? 아니면 요가 선생 그런데 말이야. 여긴 헬스장이 아니라 수영장이고 난 당신 같은 선생 나부랭이한테 배울 생각이 전혀 없거든. 그의 말에는 여성의 직업을 멋대로 추측하고 폄하하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무례한 말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대답했다. 제 직업이 무엇인지는 이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그녀의 요구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사과하고 떠나라는 말에 황태식의 눈이 분노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자신에게 일개 여자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내가 저 찌질이한테 사과하라고, 그리고 떠나라고 이 여자가 진짜 겁을 상실했나.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의 부하 김족제비가 옆에서 거들었다. 형님, 저 여자 눈깔이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겁대가리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박불동 역시 주먹을 으득거리며 동의했다. 그들은 이서연의 침착함을 자신들에 대한 무시와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힘의 우위가 곧 질서였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적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김민준 씨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서연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다. 저 부인, 괜찮습니다. 저희 때문에 괜히 험한 일 당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가겠습니다. 제발 그만둬 주세요. 그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 딸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죄책감과 눈앞의 여성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휩싸였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김민준 씨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다시 황태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떠나지 않겠다면 내가 당신들을 떠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감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다. 마지막 경고. 그 말은 황태식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이 상황이 일종의 연극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고 자신을 시험하는 몰래카메라일지도 모른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맨몸의 여자가 조폭 셋을 앞에 두고 저런 말을 내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저 건방진 여자를 확실하게 짓밟아주기로 마음먹었다. 떠나게 만들어 네가 어떻게 황태식은 비열하게 웃으며 이서연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확 풍겨왔지만 이서연은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 그 예쁜 얼굴로 울면서 싹싹 빌게 만들어서 아니면 내 그 반반한 몸으로라도 어떻게 해보시겠다. 그는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성희롱을 내뱉으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수영장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들리는 것은 오직 황태식의 저속한 목소리와 겁에 질린 수진이의 흐느낌뿐이었다. 김민준 씨는 치욕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다른 손님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모두가 폭력이 일어나기 직전에 숨 막히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력의 대상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선 한 용감하지만 무모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이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은 이미 한참 전에 넘어섰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이완된 상태였지만 그 내면에서는
수많은 전투와 훈련으로 다져진 야생의 감각이 날카롭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상대의 호흡, 미세한 근육의 떨림, 무게 중심의 이동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적인 신호로 오해한 황태식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자신의 주먹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이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도발했다. 왜 말이 없어? 쫄았냐 쫄았으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오늘 특별히 용서해주고 오빠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아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서연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아이를 울리고 한 가정을 위협하고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한 이 남자를 사회적으로 제거해야 할 위협 요소로 규정했다. 그녀의 임무는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체념이나 두려움의 한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을 앞두고 마지못해 기지개를 켜는 듯한 그런 종류의 한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몸으로 대화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발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가장 효율적인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자세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 변화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황태식은 그녀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위세에 그녀가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확실히 굴복시키기 위해 그녀의 뺨이라도 한 대 갈길 기세로 손을 치켜들었다. 주변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김민준 씨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황태식의 손바닥이 이서연의 뺨을 향해 날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 수영장의 모든 소음이 증발해 버렸다. 김민준 씨는 딸의 눈을 가렸고 다른 이들은 차마 보지 못할 광경에 고개를 돌렸다. 모두가 곧이어 터져 나올 날카로운 마찰음과 여자의 비명을 예상했다. 황태식의 입가에는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손은 무수한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준 폭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고개를 돌렸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 쳐다보았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황태식의 손은 이서연의 뺨에 닿지 못했다. 그의 손목은 허공에서 멈춰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서연의 가녀려 보이는 손에 붙잡혀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파도처럼 그의 모든 힘과 기세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무력하게 막혀버린 것이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간결해서 거의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황태식의 손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팔이 마치 채찍처럼 휘어지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었다. 완벽한 요격이었다. 그녀의 손가락들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의 손목 관절과 신경이 몰린 급소를 정확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힘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기술로 그의 힘을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황태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당혹감으로 크게 뜨였다. 그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마치 강철 집게에 물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움직이려고 할수록 손목을 파고드는 고통만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이 작은 여자의 소나기 힘이 어떻게 성인 남자인 자신을 압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나.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거칠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상대에게서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느꼈다. 이서연은 그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는 오직 황태식만이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손으로 몇 명이나 때리고 몇 명이나 울렸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것은 죄를 묻는 심판자의 목소리였다. 다시는 이 손으로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줄까?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그의 손목 안쪽 신경다발을 지그시 눌렀다. 찌릿하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황태식의 팔 전체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터뜨렸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박불독과 김족제비가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려 했다. 이 미친년이 우리 형님한테서 손 한 떼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들은 이서연의 양쪽에서 그녀를 덮치려 했다. 김민준 씨는 안 되라고 외치며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서연의 시야는 360도 모든 방향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두 명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황태식의 손목을 잡은 채로 몸을 살짝 비틀었다.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 달려들던 박불독은 목표를 잃고 제풀에 비틀거렸고 김족제비는 이서연이 아니라 황태식의 등과 부딪힐 뻔했다. 단 한 걸음의 움직임으로 두 명의 공격을 동시에 무력화시킨 것이다. 부하들의 어설픈 공격에 황태식은 더욱 비참함을 느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굴욕감에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 개 같은 년이. 그는 붙잡히지 않은 왼손으로 이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실수였다. 상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공격하려 한 것이다. 그 순간이 바로 이서연이 기다리던 마지막 선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상대를 제압하는 수준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다. 그녀는 황태식의 손목을 놓는 동시에 그의 뻗어오는 왼팔을 안쪽으로 흘려보냈다. 그리고는 그의 몸 안쪽으로 파고들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자신의 어깨로 받아쳤다. 뚜둑하는 불길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이는 끔찍한 소리였다. 황태식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왼팔은 힘없이 축 늘어졌다. 이서연의 기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무릎으로 그의 오금 무릎 뒤쪽을 가격했다. 황태식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영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탈골된 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조폭 두목이 그 위세 등등하던 황태식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 하나의 손에 단 몇 초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수영장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박불독과 김족제비는 자신들의 두목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귀신인가? 아니면 국가대표 격투기 선수라도 되는 건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두려움이 분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무릎 꿇은 황태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숨결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성가신 벌레를 처리한 듯 무심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그의 남은 한쪽 팔마저 제압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이 위협 요소들을 완벽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킬 생각이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망설임이나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냉철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황태식의 비명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고, 그가 쌓아 올린 폭력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자신의 부하들과 수많은 구경꾼 앞에서 이름 모를 여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팔이 부러지는 고통보다 더 굴욕적이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오직 맹목적인 분노와 야수 같은 복수심뿐이었다. 그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나 황태식을. 그는 성한 오른팔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다.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고, 갈갈이 찢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을 잃은 맹수에게 두려움이란 없었다. 오직 눈앞의 적을 물어뜯으려는 본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는 상대가 반격할 의지를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제압하는 것이 군의 기본 원칙임을 알고 있었다. 어설픈 동정심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녀는 황태식이 다시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그의 남은 팔 관절마저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몸을 움직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정신을 차린 박불독과 김족제비가 괴성을 지르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형님, 이개 같은 년아. 죽어. 그들은 더 이상 맨주먹으로 덤비지 않았다. 김족제비는 근처 파라솔에 무거운 쇠 받침대를 뽑아들었고, 박불독은 선베드의 알루미늄 다리를 부러뜨려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었다. 상황은 단순한 몸싸움에서 흉기를 동원한 습격으로 변질되었다. 주변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손님들은 혼비백산하여 출구 쪽으로 몰려들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었다. 수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민준 씨는 딸을 품에 안고 기둥 뒤에 숨어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 그는 자신을 도와주려던 여자가 저 흉악한 무기에 맞아 쓰러지는 끔찍한 상상을 하며 무력감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섬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눈은 맹렬하게 달려드는 두 남자와 그들의 손에 들린 흉기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는 수천 번의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단련된 슈퍼컴퓨터처럼 상대의 공격 각도, 속도, 그리고 예상 경로를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그녀의 심장은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더욱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좌측, 파라솔 기둥, 중량 약 15g, 공격 형태는 내려치기, 우측, 부러진 알루미늄 파이프, 날카로운 끝부분을 이용한 찌르기 공격, 협공, 모든 정보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분석되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두 명의 공격 범위를 동시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김족제비가 휘두른 쇠 받침대가 굉음과 함께 이서연이 방금 서 있던 자리를 내리쳤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수영장 타일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만약 피하지 못했다면 머리가 으스러졌을 끔찍한 위력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김족제비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공격이 빗나간 김족제비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이서연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족제비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눈이 뒤집혔다. 그는 손에서 쇠 받침대를 놓치며 옆으로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이서연이 김족제비를 제압하는 순간 반대쪽에서 박불독이 날카로운 알루미늄 파이프를 그녀의 옆구리를 향해 찔러 들어왔다. 피할 공간도 막을 시간도 없어 보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계산에는 이 공격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쓰러지는 김족제비의 몸을 방패 삼아 옆으로 살짝 밀었다. 푸식 박불독이 찌른 날카로운 흉기는 이서연이 아닌 동료인 김족제비의 어깨에 밝혀버렸다. 크악, 김족제비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박불독은 자신이 동료를 찔렀다는 사실에 경악하여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서연은 그 찰나의 망설임마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파라솔 쇠 받침대를 발로 가볍게 걷어찼다. 무거운 쇠 받침대가 대굴대굴 굴러가 박불독의 발목을 강타했다. 악박불독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마저 놓치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비틀거리며 일어선 황태식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 2명이 순식간에, 그것도 서로의 손에 의해 무력화되는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원초적인 공포가 어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싸움의 기술을 아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황태식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다. 그는 부러진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뒷걸음질 쳤다.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조용했지만 황태식에게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어떤 분노한 표정보다 더 무서웠다. 그녀는 황태식의 눈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그의 가슴팍에 달려있던 조잡한 금 목걸이를 가볍게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힘을 주어 툭 하고 끊어버렸다.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하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이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 놈 같은 쓰레기들이 설쳐대는 세상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세상이 아니야. 그녀의 선언은 황태식의 영혼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그 눈빛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내 놈 같은 쓰레기들이 설쳐대는 세상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세상이 아니야. 이서연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나라와 황태식의 심장에 밝혔다.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 단어의 무게에 황태식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짓밟아왔지만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진 자의 눈빛이었다. 황태식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이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하고 자신의 선배들을 향해 돌아섰다. 아수라장이 된 수영장 한가운데서 그녀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구경거리라는 시선이 아니었다. 경외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김민준 씨는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저 여성이 단순한 무술 고수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판단에는 감정이 배제된 듯한 극도의 효율성과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유의 분위기였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위험함과 고요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꺼낼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혹시 신분증이라도 꺼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기하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지극히 평범한 스마트폰이었다. 군용품점에서나 볼 법한 투박한 방수 케이스에 담겨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저장된 번호가 아닌 직접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전화를 귀에 대는 순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휴가를 즐기던 민간인의 편안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보고를 앞둔 군인의 모습이었다. 전화 연결음이 얼마 울리지 않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첫 마디부터 주변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통신 보안, 필승, 군대식 격리의 구호. 그것도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 특수부대에서나 사용하는 통신 보안 구호였다. 수영장에 있던 남자들 몇몇은 그 의미를 알아채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서연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707 특수임무단. 이서연 중령이다. 그녀의 입에서 중령이라는 계급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설처럼 들어왔을 부대 이름 707이 흘러나온 순간 수영장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707 국가 최정예의 대테러 특수부대. 존재 자체가 국가기밀인 부대. 그리고 그 부대의 지휘관급인 중령.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평범해 보이던 여자가 영화에나 나올 법한 특수부대의 현역 장교란 말인가. 황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707 중령. 그의 뇌가 그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냥 좀 싸움을 잘하는 여자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역 군인을, 그것도 대한민국 최강 부대의 지휘관을, 그것도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상황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중범죄였다. 인생 끝났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이 메아리 쳤다. 모든 희망과 오만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절망과 공포만이 남았다. 이서연의 보고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이어졌다. 현재 위치: 강남 그랜드 서울 호텔 야외 수영장.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남성 3명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민간인 가족을 위협하고 폭행, 본관의 제지 시도에 흉기를 사용하며 저항하여 현재 전원 무력화시켜 확보 중이다. 즉시 관할 군사경찰과 경찰 강력팀 출동을 요청한다. 상황 종료. 그녀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달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확보 중. 그녀는 조폭들을 제압했다가 아니라 확보했다고 표현했다. 그것은 군인이 적이나 위협 요소를 통제하에 두었을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였다. 그녀에게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작전이었던 것이다. 전화를 끊은 이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린 사람들, 경외감에 찬 눈빛들,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진 조폭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심하게 한번 훑어본 후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김민준 씨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짧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김민준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딸을 더욱 꽉 껴안았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엄청난 존재 앞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부터 여러 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빠르고 가깝게, 그리고 위압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찰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군사경찰의 기동대와 경찰의 정예 형사팀이 동시에 출동할 때 울리는 중첩되고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이었다. 정의가 도착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단순한 경고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움직이는 소리였고 무법자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호텔 입구는 경찰차와 검은색 군용 차량들로 완전히 봉쇄되었다. 차문이 열리고 잘 훈련된 움직임으로 무장한 군사경찰, MP 병력과 날카로운 눈빛의 강력계 형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등장은 수영장의 혼란을 순식간에 정리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호텔 보안팀은 이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길을 열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군사경찰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수영장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민간인들의 접근을 통제했다. 형사들은 목격자들을 확보하며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였다. 군사경찰 부대를 지휘하는 소령과 경찰 강력팀장이 이서연에게로 곧장 다가왔다.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이나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보고를 한 지휘관 이서연 중령뿐이었다. 그들은 이서연의 앞에 멈춰 서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중령님, 보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그 광경은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군의 소령과
경찰의 경정이 수영복 차림의 여성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계급과 직책이 부여하는 권위의 명백한 증표였다. 그녀가 한낱 싸움꾼이 아니라 이들을 직접 지휘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서연은 가볍게 목례로 답하며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지휘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수고 많다. 현 시간부로 현장 지휘권을 관할 군경 합동수사팀에 인계한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쓰러진 황태식 일당을 가리켰다. 저기 있는 3명이 피의자들이다. 특수폭행, 흉기 사용, 군인에 대한 협박 및 폭행 미수 혐의가 있다. 그녀는 간결하게 상황을 요약했다. 피해자는 저쪽 기둥 뒤에 있는 민간인 가족과 특히 6살 여자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으니 여성 경찰관을 배정해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 그녀의 지시는 세세하고 정확했다. 단순히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까지 잊지 않는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경찰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부하에게 지시를 내렸다. 군사경찰들은 황태식 일당에게 다가가 그들을 제압했다.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던 황태식은 군사경찰들의 험악한 기세에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마저 잃어버렸다. 그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한 형사가 노트북으로 그들의 신원을 조회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장님, 황태식, 최근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신흥 폭력 조직 흑사파의 중간 보스입니다. 폭행, 갈취, 불법 도박장 운영 등 전과 12범입니다. 나머지 2명도 같은 조직 소속으로 수배 중인 놈들입니다. 그 보고에 황태식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자신의 범죄 경력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다른 손님들은 형사들에게 목격자 진술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서연의 용감한 행동과 압도적인 실력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 여자분이 아니었다면 저희 모두 저 깡패들에게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혼자서 순식간에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황태식 일당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가는 것을 확인한 이서연은 조용히 김민준 씨 가족에게로 다가갔다. 그녀가 다가오자 김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의 품에 안겨 아직도 겁에 질려 있는 수진이를 보기 위해 몸을 낮췄다. 그녀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군인의 얼굴이 아닌 이모나 언니 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그녀가 오늘 처음으로 보인 미소였다. 아가, 이제 다 끝났어. 나쁜 아저씨들은 경찰 아저씨들이 다 잡아갔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작은 군용 초콜릿을 하나 꺼내 수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용감한 어린이를 위한 상이야. 오늘 정말 씩씩하게 잘 참았어.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손으로 초콜릿을 꼭 쥐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얼굴에 비로소 작은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그 따뜻한 광경을 뒤로하고 황태식 일당은 경찰차에 태워지기 위해 끌려가고 있었다. 황태식은 마지막으로 이서연을 돌아보았다.
아이를 향해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과 조금 전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렸던 냉혹한 전사의 모습이 겹쳐지며 그는 온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대체 누구를 상대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통감했다. 그의 범죄자 인생은 오늘 최악의 방식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경찰차와 군용 차량들이 모두 떠나자 수영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조금 전까지 비명과 고성이 오가던 아수라장은 깨진 타일 조각과 넘어진 선베드만이 그 흔적을 증명하고 있었다.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밝힌 충격적인 광경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이서연을 힐끔거리며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수군거림을 멈추지 못했다. 그때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그는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호텔에서, 그것도 VVIP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장교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이서연의 앞에 멈춰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정말 죄송합니다. 중령님, 저희 호텔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런 험한 일을 겪게 해드렸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죄드려야 할지. 그는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온갖 보상을 제안했다. 저희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을 평생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서비스를,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그는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풀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의 말을 조용히 가로막았다. 지배인님, 고개를 드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는 수영장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당신의 호텔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 약속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군인이 민간인에게 자신의 임무를 상기시켜주는 것과 같았다. 총지배인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중령님, 오늘 주신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보았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이서연은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다. 그때 김민준 씨가 딸 수진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존경심과 감사가 가득했다. 중령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딸과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서연은 그의 말을 막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수진이와 다시 눈을 맞췄다. 수진이, 이제 아빠 말씀 잘 듣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요. 알았죠? 수진이는 아까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아이의 눈에는 이서연이 마치 동화 속 공주님을 지켜주는 멋진 여기사처럼 보였다. 김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그는 감히 군사기밀일지도 모르는 그녀의 연락처를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이는 것으로 모든 마음을 전했다. 이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영웅의 퇴장처럼 당당하고 조용했다. 한편 같은 시각 관할 경찰서 강력팀 조사실.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황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거들먹거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흠뻑 젖은 생쥐처럼 초라한 몰골로 쇠사슬에 묶인 죄수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황태식의 앞에는 베테랑 강력 팀장이 앉아 있었다. 팀장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헛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다. 황태식, 나이 40의 전과 12범, 징역만 합쳐도 15년이네. 근데 이번엔 좀 스케일이 다르다. 그는 황태식을 조롱하듯 쳐다봤다. 여태까진 동네 양아치들 겁주고 돈 뜯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엔 감히 누굴 건드렸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황태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팀장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내가 오늘 수영장에서 흉기 들고 위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야. 그것도 그냥 중령이 아니라 707 특수임무단 소속이라고. 그는 707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건 그냥 폭행 사건이 아니야. 이 양반아, 군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전시 상황이었으면 넌 그냥 즉결 처분감이야. 알아들어. 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아니지. 이건 군인에 대한 위협이니 군기문란죄까지 추가될 수 있어. 너 이번에 들어가면 최소 10년이야. 아니, 20년이 될 수도 있겠다. 내 인생 오늘 여기서 끝났다고. 황태식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10년, 20년. 그 숫자는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의미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국선 변호사가 들어왔다. 황태식은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변호사를 쳐다봤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황태식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황태식 씨, 피해자의 신분이 너무나 특수합니다. 군 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구속영장은 100% 발부될 거고 보석은 꿈도 못 꿀 겁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방금 당신이 속한 흑사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을 적으로 돌렸다는 이유로 당신을 조직에서 제명 처리한다고. 앞으로 당신 뒤는 아무도 봐주지 않을 겁니다. 혼자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황태식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의 끔찍한 최후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몇 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도심의 호텔 수영장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소동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만들어낸 파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물결이 되어 관련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었다. 그 중심에 있던 이서연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일상은 수영장의 여유로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는 고강도 훈련,
실탄이 오가는 대테러 훈련,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작전을 계획하는 회의, 그곳에는 단 한순간의 방심도,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그날도 이서연은 작전 브리핑을 마친 참이었다.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찾은 부대 내 휴게실 한쪽 벽에 걸린 TV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신흥 폭력 조직 흑사파, 전원 검거 및 조직 와해. 앵커는 상기된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지난달 강남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발생한 현역 특수부대 장교 폭행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경찰과 군 검찰의 합동 수사 결과 당시 난동을 부렸던 조직원 황태식 일당의 배후에 있던 폭력 조직 흑사파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의 근거지를 급습하여 조직원 50여 명을 전원 검거했으며 불법 도박장과 대포통장 등 수백억 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끌려 들어가는 황태식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거만함과 폭력성은 온데간데 없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앵커는 이번 사건이 군에 대한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TV를 보던 다른 장교들이 혀를 차며 말했다. 꼴 좋다. 감히 누굴 건드려. 이서연 중령님 아니었으면 저놈들 아직도 활개치고 다녔을 겁니다. 중령님 덕분에 사회악 하나가 뿌리 뽑혔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영웅처럼 쳐다보며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정작 이서연 자신은 무심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황태식과 흑사파의 몰락은 특별한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마땅히 처리해야 할 임무를 완수한 것일 뿐이었다. 그녀는 칭찬이나 인정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의 잃은 이름도 빚도 없는 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낯선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부대 주소로 온 개인적인 편지는 드문 일이었다. 발신일란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서연은 잠시 그 이름을 떠올려보다 수영장에서 만났던 그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군의 공식적인 민원 절차를 통해 수소문하여 그녀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눌러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서연 중령님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중령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딸의 인생은 끔찍한 악몽 속에 갇혔을 겁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편지는 김민준 씨가 그날 이후 겪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 무력하게 숨기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딸 수진이에게 일어났다. 수진이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밤 그림을 그립니다. 멋진 군인 아줌마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자신과 같은 약한 아이들을 지켜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기도 커서 중령님처럼 멋진 군인이 되어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 딸에게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올바른 꿈을 꾸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수진이가 직접 그린 듯한 그림이 함께 들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림 속 여성의 모습은 이서연과 꼭 닮아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이서연의 입가에 그날 수진이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TV 뉴스에서 전해진 조직의 와해 소식에도 무표정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 작은 손편지와 아이의 그림은 그 어떤 표창이나 훈장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울렸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는 진짜 이유였다. 그녀는 편지와 그림을 소중하게 접어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곳에는 전사한 동료의 사진, 부하들이 써준 감사 카드 등 그녀의 군 생활의 의미가 담긴 물건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서는 젊은 군인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평화롭고 희망에 찬 풍경이었다. 그녀가 지켜낸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세상의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이서연은 또 한 번의 귀한 휴가를 얻었다. 이번에 그녀가 찾은 곳은 시끄러운 호텔 수영장이 아닌 단풍이 곱게 물든 고즈넉한 공원이었다. 그녀는 군복도 수영복도 아닌 평범한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두꺼운 책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책을 떠나 공원에서 평화롭게 뛰어노는 한 가족에게로 향했다. 아빠가 던진 공을 아들이 웃으며 쫓아갔고 엄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의 풍경. 그 모습을 보던 이서연의 머릿속에 문득 김민준 씨와 그의 딸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쯤 그들도 저렇게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있으리라. 그녀는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이제는 조금 닳아버린 편지와 아이의 그림을 생각했다. 자신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안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의 꿈이었고 한 가정의 평화였으며 이 사회가 유지되어야 할 당연한 상식과 정의였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리고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조용히 맹세했다. 그녀는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책을 읽는 평범한 여성으로 평화로운 가을의 풍경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 쉴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곤 합니다. 화려한 옷차림, 거대한 문신, 위협적인 목소리, 황태식 일당은 그런 것들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범한 수영복 차림의 한 여성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쉽게 얕보고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과시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고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서연 중령은 자신의 압도적인 능력을 결코 먼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이 무너졌을 때 그녀의 힘은 가장 효율적이고 단호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닌 정의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서연 중령과 같은 숨은 영웅들이 있을 겁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들, 소방관, 경찰관, 군인,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의인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의 어떤 장면이 가장 통쾌하셨습니까? 황태식 일당이 그녀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고 국가의 공권력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도착하던 순간이었을까요? 혹은 모든 것이 끝난 후 한 아이가 그녀를 보며 새로운 꿈을 키우게 되었다는 마지막 편지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해석과 감상은 우리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시원한 감동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사이다 같은 실화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은 때때로 진실을 가리는 가장 교묘한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장막 너머에 숨겨진 가치와 사람의 본질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황태식 일당이 거만함과 편견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평범한 여성의 모습을 한 국가 최정예 요원의 분노를 마주하는 끔찍한 최후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서연 중령들의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신념과 의무감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지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이와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불의가 정의 앞에 무릎 꿇는 통쾌한 순간,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용기가 빛나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클릭 한 번은 저희가 또 다른 숨은 영웅을 찾아 나서는 여정의 큰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그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영장에서 707 여군 중령을 희롱한 조폭들, 그들이 맞이한 끔찍한 최후편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더욱 통쾌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